네, 그럼 사고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권보헌 극동대 항공안전관리학과 교수와 궁금한 점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릴게 저희가 사고 여객기와 같은 기종의 모형 비행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시청자들이 이해를 돕고 또 피해자 가족분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사고 원인과 문제점을 밝히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모형을 보면서 저희가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 사고 직전의 상황을 보면 지금 들고 계신데 그 오른쪽 그 엔진 거기에서 뭔가 펑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그게 약간 뭐 조류와의 충돌, 그것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현재 그 화면이라든가 아니면 그 옆에서 봤던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펑펑펑 소리가 세 번이 났다고 합니다. 요걸 조금 이제 아래쪽을 좀 들어봐 주시면 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우측 엔진인데요. 우측 엔진으로 조류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조류가 터빈 블레이드를 쳐서 안쪽이 블레이드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폭발하는 의미 펑펑펑 이렇게 이제 소리가 나게 됩니다. 목격자가 들었다는 소리가 그런 거죠? 네, 목격자가 그 소리로 판단이 되고 실제 화면상에도 보면은 흰 연기가 이렇게 펑펑펑 하고 나는 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한쪽 엔진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또 이제 옆에 날개도 있잖아요. 네, 엔진이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죠. 좌측 엔진, 우측 엔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실제 조종사가 급하게 180도 돌아서 내린다는 것은 왼쪽 엔진도 기능이 상실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원래 그럼 이게 안에가 내부 구성이 한쪽의 엔진이 꺼지면 다른 이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쪽 엔진이 꺼지면 다른 쪽 엔진은 정상 작동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새 때를 만났기 때문에 우측 엔진은 좀 더 새가 뭐 더 많이 들어갔을 가능성, 좌측은 새가 한 마리라든가 조금 들어가서 엔진은 손상을 입었는데 뒤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서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조종실에서는 계기판을 통해서 이 두 쪽 엔진이 다 작동이 안 된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조종사가 이제 긴급하게 이렇게 반대쪽 활주로로 이렇게 내린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앞서 이제 저희가 제보자 영상에서 봤던 거는 이제 오른쪽 날개에서 오른쪽 엔진입니다. 교수님 추정컨대는 왼쪽 엔진에도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히 올라간 뒤에 다시 이제 돌아서 다른 활주로로 내리게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혹시 그런 상황이 이번 사고의 좀 피해 규모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습니까? 예, 이제 우리 항공기가 민간 항공기가 엔진이 두 개 있는 것은 한쪽 엔진으로도 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륙을 한다거나 그건 아니지만 공중에서 채공을 하거나 착륙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조종사가 만약에 한쪽 엔진이 정상이었다면 이렇게 정상적인 패턴, 우리가 그 정상적으로 비행하는 패턴을 돌아서 아마 내렸을 겁니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갔거나. 예, 좀 더 높이 올라가면서 이제 고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다음 속도를 유지해서 이렇게 정상 패턴을 내렸을 텐데 조종사가 이렇게 이륙을 해서 올라가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내렸거든요. 좀 짧게 유턴을 했다. 예, 유턴을 하다 보면은 이제 고도 조절이 안 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뒷바람입니다. 비행기는 항상 앞바람을 보고 이륙하거나 착륙을 하는데 이렇게 반대로 내렸기 때문에 뒷바람을 불면서 아마 속도가 조금 더 붙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착륙 거리가 이제 길어지는데 브레이크가 있게 되면은 랜딩 기어가 있으면 이제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겠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기어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엔진, 이 바닥에 닿으면서 스키 타듯이 이렇게 미끄러진 거죠. 만약 이 엔진이 떨어져 나갔다면 이 바닥이 넓기 때문에 저항이 커서 오히려 빨리 썼을 텐데 이 엔진으로 인해서 계속 활주로상에서 미끄러져서 내벽을 받은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급히 아무래도 다른 활주로에서 역방향으로 들어온 게 뒷바람을 아무래도 비행기는 받기 때문에 그렇죠. 동체 착륙을 해서 어쨌든 마찰을 통해 줄여야 되는데 줄여야 됩니다. 줄이지 못하고 조금 피해가 컸을 수 있다는 추정이긴 한데요. 추정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이제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가장 궁금한 게 이게 정말 새떼가 이렇게 오는 게 이렇게 큰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만약에 조종사가 저기서 메시지를 받았다면 조종사가 그 빠르게 사실 착륙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조종사들이 그 공항의 기상 정보를 받을 때 조류 충돌을 유의하라는 메시지는 받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주의는 하지만 지금 같이 이렇게 새떼가 갑자기 이동하는 경우는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아침 저녁엔 항상 새들이 움직입니다. 아침에는 먹이를 먹으러 나가고 저녁에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겠죠. 보금자리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관제탑에서 봤을 때 새떼 이동이 있으면 조종사한테 이제 정보를 주겠죠. 새들 이동이 많으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했을 것이고 조종사도 그 소리를 듣고 확인을 했는데 실제 약 300km의 속도로 접근하면서 새를 봤다고 해서 그
그것을 바로 피할 수는 없습니다. 네.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래서 확인하는 순간 부딪혔을 것이고 그게 한두 마리가 아니라 세 대를 아마 만나서 양쪽 엔진에 손상이 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과 이야기는 또 저희가 잠시 뒤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로컬라이저라고 불리는 이 착륙을 돕는 시설이 정말 문제였는지 권보헌 극동대 항공안전관리학과 교수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 이제 사고 하루 지나고 이제 피해 규모가 커진 게 방금 봤던 이 시설물 때문에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시설들은 공항에서는 가능한 어떤 뭐 항공기 이동에 장애를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구역은 물론 활주로 밖에 있는 구역이지만 지금과 같이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는 경우 네. 장애를 안 주는 것이 가장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 시설 자체가 또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이러한 규정들은 그 국내 항공시설법에 따라서 공항시설법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사고를 계기로 해서 이제 법을 더 네. 개선을 하거나 또는 절차를 바꾸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뭐 이제 시청자들도 뭐 다른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외국 전문가분들이 저 이번 무안공항의 시설을 보고 저렇게 강한 구조물로 만들어진 걸 저기다 설치한 활주로 끝에 설치한 건 처음 봤다 이렇게 놀라는 전문가들이 많던데 이렇게 콘크리트를 이용한 구조물을 통해서 이런 방위각 시설을 세우는 거는 적절한 겁니까? 네, 지금 이런 그 방위각 시설은 실제 그 런웨이 19 쪽과 01 쪽이 이게 구배가 있습니다. 네. 이제 좀 경사가 졌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19 쪽 이쪽이 좀 더 높습니다. 5.6m 정도 반대쪽보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로컬라이저 시설이 평지하게 되면 낮아지는 현상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높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밑에 이제 흙을 쌓고 네. 거기다 콘크리트를 설치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게 콘크리트를 설치한 것은 결국은 이제 어떤 이 구조물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가장 좋은 방법은 저런 시설들은 항공기가 치고 나갔을 때 항공기의 손상을 가장 적게 주는 그런 어떤 철골 구조 아니면 연한 철골 구조를 하는 것이 이런 큰 사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앞서 이제 몇 년 전 일본 그 공항에 있었던 사고를 봐도 네네. 이제 얇은 철골 구조물로 있기 네네. 때문에 치고 지나가서 이제 기체의 손상은 있었지만 승객들은 모두 안전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안에 들어가는 뭐랄까요, 그 밑에 있는 재료의 재질 이런 네네. 거에 대한 안전 기준은 없는 겁니까? 이런 기준들은 세계 국제 기준에 맞춰서 재질이 형성이 되고요. 네. 지금 위쪽에 있는 바들은 아마 그 국제 규격에 맞게 이렇게 설치가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래쪽에 있는 부분 결국은 이게 바가 길어지게 되면 이제 약한 구조들은 네. 흔들리거나 또는 어떤 변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를 한 네. 거로 판단이 되는데요. 실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국제적 기준을 맞추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봤던 외국 같이 이제 비행기가 지나가게 되면 네. 이렇게 좀 부서지는 그런 이마스 구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이게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소형기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첨단 시설을 만들기에는 뭐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 같이 이렇게 좀 국제적이고 비행이 많은 곳은 아마 좀 빨리 도입이 될 수도 있고 이번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비행기들이 네. C급 항공기들이 다니고 그렇게 많은 항적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이 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저는 이제 하나 좀 뭐 아쉽고 좀 궁금한 점은 저 이제 기장이나 저기 비행기는 저 공항을 그래도 무안공항을 여러 차례 다녀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 구조물이 저기 있다는 것도 아마 알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관제탑에서도 사실 사전에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메이데이 신호를 외치고 동체 착륙을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사전에 뭐 관제탑과 기장 간의 이런 교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관제사가 이 항공기가 그것을 추월하려고는 예측을 못하는 것이고요. 네. 또 기장들도 여기에 로컬라이즈라는 시설이 있지 그 바닥에 콘크리트가 돼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 시설만 이렇게 우리 차트를 보지 않습니까? 조종사들은 실제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네. 차트를 볼 때는 로컬라이즈라는 시설이 되어 있다.
국제적인 스탠다드 시설이 되어 있다. 그렇게만 알고 그 아래 있죠. 어떤 재질로 뭐 콘크리트가 있는지까지 알기 어렵다. 네, 그런 부분들은 국제 기준이라고만 알고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사고가 더 이상 없어야 할 텐데, 그럼 안전을 위해서 이제 무한공항도 재개장까지는 추후 여러 가지를 논의한다고 네, 했는데 네. 어떤 점이 좀 도안돼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무안공항은 국제공항이지만 규모 자체가 사실 좀 작은 편이고 또 여기에는 조리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철새 도래지가 4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리 충돌에 대한 그 특별한 좀 조치가 필요하고 또 그것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실제 운항하는 항공기들이 이 조리 충돌 위험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이러한 그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지지대 형태도 논란이지 않습니까? 네네. 콘크리트 지지대에 흙으로 지금 2, 3m 둔덕을 쌓아서 올렸고 로컬라이저, 다시 말해서 이 방위각 시설이 네네. 그 둔덕 위로 튀어나온 형태였는데 국토부 매뉴얼에 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우리가 활주로는 보통 평지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사실 인천공항은 다 평지죠. 예. 활주로 반대쪽 것과 이 서로 평행하다는 문제가 없는데 이 무안공항을 설계할 당시에 이 평지를 만들지 못하고 한쪽이 5.6m가 높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로컬라이저라는 안테나에서 신호를 받기 위해서는 런웨이 일부 쪽 편에 이 로컬라이저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이즈의 로컬라이저 시설을 흙을 높여서 이제 높이를 한 거죠. 사실은 이 그 로컬라이저 폴대를 높여서 했다면은 이런 예. 사고는 나지 않았을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공항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네네. 어느 정도 좀 감안한 것이다라고 네. 하더라도 국토부 매뉴얼 보니까요, 그 안테나 토대가 지표만과 같은 높이여야 하고 또 지지대로는 연약한 지반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데 콘크리트 상당히 단단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표면과 같은 높이를 예. 하고 폴대를 높여야 되는데 예. 그 폴대를 높이지 않고 둔덕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시설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둔덕만 없었더라도 네. 조금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 사항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쪽에 바로 그 활주로 외곽 벽이 있었거든요. 예. 그 활주로 외곽 벽 역시 벽돌로 만들어진 것이고 예. 또 그 벽돌을 부딪혔을 때 그 실제 이 둔덕에 부딪힌 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실험을 해봐야 할 것이고 실제 이게 300m 밖에 둔덕이 있더라도 국토부가 주장하는 예. 있더라도 사실 비행기가 손상은 크게 났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약 48m 앞쪽에 있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났겠지만 이것이 안전구역 밖에 있더라도 비행기에는 큰 손상을 입혔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교수님 항공안전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둔덕 이대로 둬도 되는 건지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고가 났을 때 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둔덕은 반드시 없애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실제 외곽 그 벽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거의 300m 조금 더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만약 구역이 넓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좁은 구역 같은 경우는 이마스라는 어떤 설치를 해서 비행기가 충분히 감속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 예. 외신들에 따르면요, 그 구조물이 부서지기 쉬워야 한다는 의견들도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콘크리트가 없었다면 둔덕이 있어도 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까? 콘크리트가 이제 흙이 어떤 정도로 단단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제 그렇지만 흙도 이렇게 비를 맞고 하면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높이가 이제 기준적으로는 7.5cm 거의 바닥과 마찬가지가 돼야 되는데 네. 이 둔덕 부분도 사실은 깎아야 되는 부분이고 한편으로는 비행기가 이번 사고가 사고가 컸던 이유는 이제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항공기 기체가 더 낮았죠. 그러니까 부딪히는 임팩트가 더 컸던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